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재희 장전의 워투퍼치 396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박찬호 의원님이 근데 그날 의상도 많이 신경 쓰고 오신 것 그러니까요. 같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근데 이 자리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또 네. 항상 수트를 입고 오시는 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박진아 위원님께서도 수트를 입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17년 만에 거의 신혼여행 갔다 오신 거 똑같잖아요. 좀 즐거우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좀 며칠 있었고 나머지는 또 이제 지로나 몬세라트, 피게레스. 바르셀로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토니 가우디의 도시고. 네. 근데 가우디 말고도 그 지역에 좀 제정신 아닌 예술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제정신이 굉장한 제정신이 아닌 예술 작품에 예술을 한 점 또 이렇게 띄우고 오셨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 많이 또 공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나름 뭐 축구보다는 철학 공부를 더 하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저 한 부를 빼서 한 의원님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기 막 이런 거. 아니 내가 이거 거기서 가이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돼. 예.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연락 주세요. 가이드 필요하시면. 저 바르셀로나 지하철역 다 알아요. 네, 근데 질문을 잘못 던지셨어. 왜요? 초반에 이 질문 던지면 그렇죠. 지금 일부 5분, 끝나죠, 5분 끝나죠. 지났어요. 일부 2시간. 3분 지났어요. 3분밖에 안 네. 본격적인 일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유로파 코리안 리거의 행보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선수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양봉업자, 펩시티 킬러라는 별명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국내 팬들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유럽파 중에 한 명 손흥민 선수인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창 잘했을 때 지난 시즌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네네. 네,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뭐 온도볼 상황이나 어떤 안정감이나 또 드리블 돌파할 때 어떤 성공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의 기준보다는 조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연속골을 넣고는 있는데 일단 기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시즌에 바로 이 시점에서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14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 시점, 지금 시점 똑같은 시점이죠. 골수는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14골과 9개의 도움을 넣고 있어요. 물론 리그 골수는 지난 시즌의 현 시점보다는 3골 적습니다. 리그는 7골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 FA컵에서 2골. 그래서 득점 페이스는 지난 시즌하고 전체 리그의 컵대회 포함하면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상대의 어떤 견제하는 그런 것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좀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장단점도 이 상대 팀들에게 좀 많이 파악이 된 것 같고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개인 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휴식기가 이제 주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조세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무래도 팬들도 아시다시피 수비 가담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활동량, 체력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는 좀 준비해야 될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술적으로 해리 케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뭐 투톱 역할, 또 원톱 역할, 왼쪽 윙포워드, 오른쪽 윙포워드 네. 지금 여러 역할들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조세 무리뉴 감독 체계에서 이번 휴식기 동안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게임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주어질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번 휴식기가 끝나면 또 챔피언스 리그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컨디션을 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오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 때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네.
장현님 그렇게 생각이 말씀처럼 드네요. 뭐 휴식기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데스크 라인 사라졌지만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이 되면서 좀 새로운 공격 라인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진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토트넘이 데려온 그 베르바인 선수, 네.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는 견제를 좀 분산시키는데 틀림없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손흥민 선수 기상도를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해가 있는데 구름도 좀 섞여 있는. 요 구름은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 격침시키고 발롱도르 후보 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아주 세계적인 레벨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치에서 보면 지금 골은 계속 넣고 있으되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턴오버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패스 타이밍 잡는 것도 약간 좀 늦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때도 좀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워낙에 좀 높아진 기대치의 영향도 좀 있다.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그런 발롱도르 후보, 뭐 맨시티 격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더 이전 몇 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도 득점 페이스면 이것만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언론들이 와 손흥민 뭐 14골 뭐 막 칭찬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 지금은 골을 꾸역꾸역 넣더라도 90분 내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일관적이고 아주 수준 높지가 않으면 그러면 약간 이제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갔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메날두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도 뭐 내용은 좀 별로 아니야.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약간 비판도 좀 받듯이 손흥민 선수도 이미 레벨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더 또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도 손흥민 아까 구름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해도 같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팀적인 안정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리 케인의 대체자가 영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에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유지하던 그런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좀 우당탕하는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적인 동선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 지금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주로 심플하게 하던 패턴, 항상 생각하고 있던 준비하고 있던 패턴에서의 공간에서의 활약 이런 부분보다는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시점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역시 조세 무리뉴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방의 수비를 밀어놓고 하는 공격 형태보다는 빠른 전환에서 급박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냥 비단 이제 그런 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유심히 보기 때문에 턴오버가 좀 많고 약간 저거는 드리블 실패가 됐고 막 이렇게 아쉬워를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보면은 예전의 안정감보다는 조금 떨어져 대부분 있는 떨어져 건 있죠. 사실이란 네. 말이에요. 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팀이 안정감을 살고 안정감이 살아나고 자신들이 조금 주도하는 패턴들이 많아지는 경기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종의 준비된 영역에서의 패턴 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과도기입니다. 네. 네, 그런 것도 경기 내용 쪽으로는 선수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던 그 토트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팀의 모든 공력을 몰아서 지난 시즌에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부터는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약간 내리막으로 충분히 올 수 있었던 뭐 포체티노 감독 지금 뭐 무리뉴 감독 뭐 감독 책임을 얘기할 거 없이 일단 팀 전체가 내리막의 사이클을 약간 탈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 타이밍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같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팬으로는 뭐 FA컵 네 번째 시즌까지 11골 최다 득점을 한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휴식기를 잘 치러서 한 시즌 최다골인 21골 이번 시즌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리가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구름이 더 많아요. 흐림까지는 아니고 뭔가 갬과 흐림에서 약간 좀
흐림 쪽으로 오는 그 정도가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상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출전 기회를 못 받는 경기들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들도 최근에 이제 경기마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또 발렌시아가 이제 곤살로 게데스 같은 선수가 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게데스 선수가 올 시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은 별로 없고 또 부상도 길고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얼마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주 우리가 정말 바라는 수준의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간 불투명한 면은 저는 있다고 봐요. 냉정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게다가 또 발렌시아가 최근에 코파델레이에서 심지어 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라는 또 두 가지 어려운 대회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또 코파델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강인 선수의 기회가 약간 더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 나이로만 보자면요, 올 시즌 정도 출전 시간이면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직도 이제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많이 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는 구름이 좀 많죠. 그리고 뭔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역시 수비적인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렌시아의 포진상으로는 조금 더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도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해가 2001년 2월 19일생이에요. 조금 있으면 현재 만 18세인데 만 19세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출장 기회에 대한 말씀을 뭐 해주셨지만,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에서 교체로 3경기를 뛰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 이후에 여름에 20세 이하 월드컵 치르면서 우리 국내 팬들의 기대감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 상황에서 올 시즌에는 일단 마르셀로나 감독에서 셀라데스 감독으로 바뀐 그런 분위기에선 그래도 출장 기회를 많이 준 편이에요. 리그 9경기 출장을 했고요. 선발로도 2경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뷔골을 또 넣었었고, 그리고 조별리그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도 5경기를 뛰었습니다. 한 경기는 선발로 나갔고, 그리고 부상으로 한 50여일 정도 공백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부상 기간들을 고려하면 지금 이 나이, 현재는 만 18세, 며칠 있으면 만 19세가 되는데, 이 나이대로 고려해 볼 때 출장 기회를 많이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받는 이강인 선수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만 19세가 되는데, 동연령대 선수들, 지금 그래도 출장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기술적인 역량에서 온도볼에서의 역량은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같은 연령대 다른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은 체격 조건뿐만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체력, 근력,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완성도에 있어서는 지금 완성된 선수가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는. 다른 연령대 만 19세에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이미 그런 부분도 많이 완성된 선수가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강인 선수는 계속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라리가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싸우는 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 시즌이라고 봐도 되겠죠. 싸우는 법을 익히는 시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온더볼에서는 매우 좋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발로 이제 나섰을 때 리그 경기를 보면은 피지컬적인,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후반의 어떤 그런 라리가의 템포에 의한 체력적인 안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거는 이제 수비력까지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수비를 하는 노하우, 피지컬적으로 수비를 하는 노하우, 상대는 빠르게, 이 유스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방의 압박이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요령, 또 그런 템포에서 빨리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빠른 템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또 빌드업 연결 시에도 빠르게 판단을 해서 공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라리가의 빠른 템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대처하는 요령을 아직 익히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스카우터들이나 레이더는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역량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리그
수준 높은 최고의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령을 지금 이 선수가 잘 터득하고 있는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이강인 선수가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셀라데스 감독이 코파델리에서 측면 미드필더가 아닌 아예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거기서 좀 프리하게 장점을 살려보려는 시도도 한 2경기 동안 해봤어요. 그것은 역시 현재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과도기 단계에서의 역할을 찾아주기 위한 셀라데스 감독의 저는 노력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팀에 기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너무 판단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네. 우리가 워낙 급하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좀 세계 최고 선수 같은 모습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맞아요.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 나이대 그 성장 과정, 이강인 같은 유형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 단계를 보면 저는 뭐 좋은 성장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단이 또 아예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구단도 아니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을 키우는 그러한 플랜들이 예전에 노하우들이 쌓여 있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는 구단 내에서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 스스로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게임에 투입이 됐을 때 하고 또 이제 밖에서 본인이 해야 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라리가를 주로 제가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한테 약간 더 제가 냉혹하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 팀 내에서 가장 비교가 될 법한 선수는 역시 페란 선수예요. 그렇죠. 페란 한 살 선수 차이니까. 한 살 차이인데 페란 선수의 올 시즌은 거의 발렌시아의 에이스급이에요. 네. 지금 곤살로 게데스라든가 뭐 데니스 체리셰프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조금 기대치 미달인 시즌이고 몸값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페란 선수 노리는 빅리그 빅클럽들이 이미 많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강인 선수를 이제 바라보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나 뭐 우리 또 국민들이나 이 기대치가 뭐냐면 페란의 발자취를 그래도 쫓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상태의 이강인 선수가 물론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보완할 걸 깨닫고 각성하고 또 그런 부분을 채워서 다음 시즌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정도 추세로 나갔을 때는 페란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는 것만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아주 냉정한 그런 약간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페란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스피드라든가 어떤 기동력 또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비 가담력 이런 부분도 저는 페란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보이는데 구름이 있지만 그래도 태양빛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 의원님 말씀처럼 연령에 비해서 지금 정도면은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출장 횟수라는 게 그 부상 기간도 또 제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도 뭐 마르셀리노 감독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페란 선수처럼 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행보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황에는 구름이 조금 있다. 근데 당장 발렌시아가 이제 중요한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를 놓고 과연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많이 쓸지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지금 거기에 이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지금 사실 로테이션을 아주 많이 돌리는 구단도 아니고 올 시즌 뭐 워낙에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말 성적을 내야 되는 경기에서는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은데 여기에 몇 달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강인 선수도 부상 회복을 했지만은 다른 주전 선수들도 지금 돌아온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발전을 할 만큼 지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구름도 있다. 근데 어쨌든 출장 기회를 충분히 받아야 또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발전도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를 더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해가 쨍쨍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거네요. 기회를 받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잡고 잘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을 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여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분데스리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권창훈 선수 지난 2일 쾰른과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고 3경기 연속 선발을 했는데 사실 팀은 졌거든요. 그런데 권창훈 선수는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다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유럽파 중에서 폼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맑음이에요. 저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권창훈은 현재 맑음. 지금 최근 이제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이 슈트라이 감독 체제에서 3, 4, 2일에 이제 오른쪽에 윙포워드 같은 역할을 맡고 또는 이제 왼쪽 윙포워드 이 2선 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더군요. 네, 권창훈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활약을 이렇게 보면은 왼발 킥력 좋은 박지성 보는 느낌처럼 뜁니다. 네. 그 박지성 선수에게 또 좀 신뢰되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권창훈이 박지성보다 위 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박지성 선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아니죠? 네. 그런 느낌이란 네.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제 2선 라인에서 상당히 활동 반경도 넓고 활동량도 많고 좋은 킥력 속에서 상당히 플레이도 간결하고요. 팀 플레이도. 그리고 이제 전환 시의 어떤 간결한 플레이, 공격 전환의 속도 이런 부분도 매우 좋고 그리고 왕성하게 또 수비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러한 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패트리센 같은 동료들하고의 시너지 연계 그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무대에 가서 가장 좋은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 같아요. 권창훈 선수는. 그래서 저는 뭐 한 의원님 말씀대로 권창훈 선수 지금 이 페이스라면은 후반기만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이제 또 올림픽 와일드카드로도 뽑힐 가능성이 있고 올림픽에서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전방위적인 플레이, 다재다능한 플레이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뭐 공격 포인트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건 뭐 저는 당연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그 발리킥 아주 멋진 게 하나 있었는데 뒷공간 네, 너무 그거를 하나 넣었으면 그냥 넣었으면 네, 그거 골키퍼가 막았죠. 멋있었어요. 근데 네, 그 하여튼 권창훈 선수는 지금 여러 가지 컨디션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킥 컨디션, 어떤 주변 동료의 움직임을 보고 자기가 또 공간 찾아 들어가는 어떤 시야랄지 그런 부분 또 드리블을 해도 권창훈 선수 요즘 또 잘하기 때문에 뭐 팀에서는 상당히 다재다능한 자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나이 아닌가. 맑음. 네. 그렇다면 같은 곳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이제 미넨으로 돌아갔잖아요. 미넨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기회를 이제 받아야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출장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은 또 친정팀이고 조금 좋은 환경에서 다시 적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에게는 지금 팀의 어떤 등급, 리그의 등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그의 등급은 이제 낮아져도 경기를 뛰어야 돼요. 경기를 많이 뛰는 게 지금 규칙적으로 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그 느꼈을 거예요. 정우영 경기 선수의 감각이 그 이번 임대 그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간 선택은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선수가 역시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가 선수는 가장 아름다운 거고 가장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우영 선수의 이런 선택은 뭐 본인의 의지 뭐 내지는 뭐 주변의 조언도 있었겠지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을 낮추더라도 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우영 선수가 아직도 어린 선수긴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어른스러운 좋은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23세 이하 와서 본인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을 때 그전에는 본인도 내가 이 연령대에서라도 제일 뭐 이런 자부심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와서 다른 이게 동료들도 아니구나. 뛰는 맞아요. 걸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약간 충격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밀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출장 기회 받고 계속 뛰면서 경기 감각 익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 정우영 선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홀슈타인킬에 있는 이재성 선수를 좀 볼까요? 네, 이재성 선수는 계속 잘하고 있어요. 이재성 선수는 뭐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도 뭐 최근에도 어시스트도 그렇죠. 하고 했고 그리고 경기 내용을 봐도 이재성 선수는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팀의 어떤 공격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의 뭐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이재성 선수는 꾸준히 맑음이에요, 사실. 이재성 선수는 사실 뭐 홀슈타인킬에서
걱정할 선수는 전혀 아닌데 다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작년 여름에 네. 이재성 선수가 웬만하면 딴 데로 좀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가야죠. 그게 왜 네. 그러냐면 본인 클래스에 조금 맞는 리그로 올라가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리그도 그렇거니와 예를 들어 2부 리그에 있더라도 분데스리가 2부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홀슈타인킬의 현지 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홀슈타인킬은 2부에서도 주목을 좀 못 받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부 리그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뭐 리즈 유나이티드다. 주목 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페인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오사수나나 뭐 사라고사 이런 팀이 만약 2부에 있다 그러면은 주목 받아요. 독일에서도 함부르크 같은 팀 2부 리그 있으면 주목 받아요. 그런데 홀슈타인킬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꾸준히 팀의 핵심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도 홀슈타인킬까지 샅샅이 그렇게 다른 나라 리그나 이런 좋은 클럽들에서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무리 유럽의 그 스카우팅 시스템이 아주 합리적이고 데이터가 많아도 조금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돋보일 수밖에 없는 팀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좀 이재성 선수는 홀슈타인킬한테는 미안하지만 조금 더 이제 옮길 수 있는 쪽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사실은 한 반년 전부터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성 선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부 리그에서도 그런데 예전에 이청용 선수가 볼튼에서 엄청 잘할 때가 있었는데 볼튼 경기를 잉글랜드 내에서도 약간 등한시하는 거예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청용 선수의 어떤 평가가 그냥 죽어버리고 내용적으로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팀이 사실은 중요해요. 팀이 어느 정도 뭐 한현리 함부르크 같은 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전통이 있는 있느냐. 팀. 오히려 우리나라 팬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런 얘기들 했어요. 볼트는 우리나라 팬들이 더 잘한다. 잉글랜드 팬들. 볼튼 전문가들이 네. 막 여기로 맨날 생중계로 풀 경기를 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의 홀슈타인킬도 2부 리그 경기 경기를 풀로 그렇게 많은 유럽의 축구 팬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우리 팬들이 오히려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잘 알죠. 최근에는 막 최전방으로도 배치가 되고. 그래도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해줘요. 이재성 선수.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에이스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방위적으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내려와서 빌드업의 역할도 해주고 측면 돌았을 때는 또 윙어 역할도 해주고 나가죠. 또 돌아뛰면서 공격수 역할도 또 움직임을 통해서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나이 때 이수성 선수는 한번 빨리 이적을 해서 큰 무대에서 지금 본인의 가치를 한번 인정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이 지났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꼭 구단과 잘 소통을 해서 조금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후반기까지는 일단 그래도 쭉 팀 내에서는 활약을 유지해 주면서 큰 무대로 좀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홀슈타인킬보다는 그럼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빅클럽에 있는 게 세계적인 주목받기는 훨씬 좋다고 봐요. 네. 그런 팀들은 일단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그런 팀들은 세계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망주나 덜 알려졌지만 이제 나중에 거물이 되는 그런 선수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빅리그 클럽들의 이제 레이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벨기에 리그를 하더라도 게다가 유럽 클럽 대항전들을 또 대부분 다 뛰는 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홀슈타인킬에 있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가 독일이긴 하지만 차라리 네덜란드나 벨기에 빅클럽이 낫다. 물론 이제 홀슈타인킬에는 우리 서영재 선수도 네, 있습니다. 서영재 선수도 맞아요. 있죠. 서영재 선수도 3경기를 뛰었고 또 잔타우젠 경기에서는 왼발 얼리 크로스, 네,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윙백으로서 서영재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함부르크 2군이나 듀스부르크 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 이 홀슈타인킬에서 짧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서영재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올 시즌 많이 각인시켰다. 앞으로를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서영재 선수는요. 그리고 사실 뭐 서영재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천성훈 선수라든가 천성훈 선수. 또 네. 지금은 장기 부상을 당해서 지금 못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최경록 선수가 네, 최경록 선수는 또 부상 중이죠. 칼스루에 있고요. 또 박이영 선수라고 또 잔트 파울리에 맞습니다.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선수들도 뭐 그렇게 아주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좀 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백승호 선수 요즘에 조금 기회를 못 받는다 해서 팬들이 좀 섭섭해하긴 야. 하더라고요.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저번에 한번 다름슈타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백성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어요. 네, 구단도. 원래 공격 출신이잖아요. 네. 백성호 선수가.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지만 공격적으로 갔을 때 공격적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들이 조금 나왔는데 최근에는 허리라인에 배치가 되면서 이 팀 자체가 뭐 이렇게 중앙 거쳐서 짧게 들어가는 팀이 아니에요. 롱볼도 많고 다이렉트한 축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자신의 존재를 무언가 자신감 있게 지금 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본인이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조율을 뭐 하거나 컨트롤을 하기가 그렇게 팀 스타일 자체가 조금 여의치 않으면 공격적인 어떤 그런 롤들을 어필하면서 자신감 있게 좀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약간 그런 존재감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는 주전에서도 약간 밀려나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처럼 고정되어 있는 백승호 선수의 커리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측면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내 장점이 잘 안 살아나니 내가 원래 예전에 했던 다른 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약한 단계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전에서도 최근 밀린 그러한 상황처럼도 보입니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강인 선수도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점점 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백승호 선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뭔가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슈타트가 어찌됐건 백승호 선수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고 백승호 선수를 데려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조금 밀리는 흐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승호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단계에서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도 역시 구름이 조금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뭐 빛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구름 많은 이제 흐림 쪽으로 가는 역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역시 지금부터는 본인 하기 나름에 좀 달려 있다. 팀 내에서. 네. 자,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청용, 기성용 이 선수들 한국 확실히 K리그 하는 건가요? 쌍용이 어렸을 적에 쌍용이 그때는 요즘은 없지만 그때는 이제 리그컵 대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부터 나올 때 한국 축구의 정말 미래들처럼 보였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선수로 이제 주력으로 올라섰을 때 K리그가 요즘 뭐 지난 시즌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때가 그래도 K리그의 화랑이었을 때죠. 네. 그러니까 K리그의 어떤 2000년대의 흥행을 몰고 왔던 데에는 그 안에는 그 젊은 쌍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쌍용이 어쨌든 K리그 이게 뭐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구단들이 지금 쌍용을 다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친정팀인 FC 서울이 당연히 있고 여기에 이제 전북, 울산 이 팀들이 지금 기성용, 이청용 각각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전북은 심지어 뭐 다 욕심을 내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K리그의 어떤 화랑을 한때 이끌었던 그 젊었던 선수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K리그로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즌 살아난 K리그에게는 굉장히 지금 일단 이 뉴스 자체가 굉장히 반갑다. 불을 붙이는 거죠. 네, 반갑고 모쪼록 저는 K리그 리턴이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청용과 기성용은 이청용 선수는 지금 보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데 아까 이재성 선수처럼 역시 나올 때 플레이를 보면 전방위적인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뒤로 내려와서의 빌드업 시작부터 탈압박하는 기술적인 부분, 패싱, 전진 패스, 전환 패스, 본인이 돌아 나가서 윙어 역할을 하면서 또 크로스, 뭐 플레이를 보면은 거기서 또 가지고 놀아요. 이청용 선수 여전히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마 K리그 구단들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이청용 선수는 어느 팀에 가든 여전히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와 지금 유럽 무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그대로 K리그로 녹여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체력적인 부분만 잘 조절해서 투입시키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K리그의 큰 질적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자원이다. 이청 선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성용 선수는 동기부여의 문제. 지금 경기 출장을 계속 못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그래도 클래스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구단이 됐든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K리그로 온다면 기성용이 좋았을 때 8, 90% 이상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네. 어느 팀이 되든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두 선수가 K리그 어떤 팀들에 소속이 되면 그 소속팀은 외국인 선수를 한 명씩 더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확신해요. 거의 저는 뭐 100% 확신합니다. 두 선수는 여전히 외국인급 내국인 선수가 될 거다. 거기다가 쌍용의 귀환이 되면 바로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배울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K리그 시장을 봐도 지난 시즌이 이제 물이 살짝 들어온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이제 많이 채워서 노를 저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좀 더 채워야죠. 물을 다 많이 채워야 돼요. 네. 네. 지금 이 시점에 두 선수가 만약 들어오면 딱 좋은 시점이에요. 채워지는 물 거죠. 채우는데 아주 큰 채우는데 아주 도움이 좋은 될 시점이에요. 선수들이죠. 네. 저는 K리그 현장에서 이 두 선수를 또 인터뷰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모쪼록 잘 성사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데스리가로 가볼게요. 황희찬 선수, 홀란드는 나갔는데 미나미노도 나가고 홀란드도 네, 나가고. 맞아요. 황희찬 EPL에서 선수. 굉장히 많이 또 콜이 왔지만 아직 나가지 못하고 팀에 남았어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는 지금 많은 팀들이 레이더에 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유럽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각인시킨 시즌이에요. 올 시즌이 특히 리버풀전에서의 맹활약.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스카우터들에게 임팩트를 좀 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휴식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친선전 치르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가 이제 12팀인데 11팀 홈앤어웨이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 6팀이 챔피언 라운드라고 따로 치러요. 우리나라처럼 스플릿 라운드처럼. 그래가지고 아직 후반기에 또 리그 경기가 현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리그 일정이 한 14경기 되고 유로파 리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금 홀란드 빠지고 미나미노 빠지면서 기존의 공격수인 뭐 코이타 선수나 다카 선수나 이런 선수랑 함께 공격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는 현재는 6골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홀란드에게 집중되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황희찬에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리그 일정들을 잘 유지를 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여름 이적 시장에는 지금 만 24살 상황에서 현 시점에 지금 큰 무대에 딱 도전해야 될 전 적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여름에 좋은 이적이 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그 앙으로 가볼게요. 황의조 선수 3개월 만에 득점 시즌 4호 골을 넣었어요. 근데 좀 사실 황희조 선수 경기를 계속 보는데요. 보르도 경기 볼 때마다 파울로 소사 감독이 왜 자꾸 측면 윙포드로 씁니다. 부량 선수가 물론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고 최전방 원톱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안바꾸니 사실 전문 윙어가 아닌데 황희조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량도 많아져야 되고 많이 뛰어요. 황희조 선수가 뭐 수비 가담도 하고 중앙 쪽 영역에도 같이 관여를 해주고 그런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슈팅이 좋은 황희조 선수인데 슈팅 쪽에 좀 집중시키면서 중앙 쪽에서 그렇게 좀 집중력 있는 골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흐트러져 있는 현재 역할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고 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는 저는 좀 아쉽고 황의조 선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중앙에서 프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중앙 공격수 역할로 골에 집중할 수 있는 슈팅을 좀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황의조 선수가 장점이 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황의조 선수가 좀 감독한테 어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동의하고요. 이제 다른 두 선수 또 리그왕에 더 있는데 그 두 선수 말씀을 드리자면 윤일록 선수가 몽펠리에에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뷔를 했습니다. 네, 5분 네. 정도 뛰었죠. 네, 윤일록 선수가 데뷔를 했고 그리고 석현준 선수가 역시 아까 뭐 정우영 선수 얘기도 했지만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을 좀 낮춘 거죠. 트루아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일단 두 선수의 도전 의식에 저는 일단 박수. 윤일록 선수 사실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 유럽 무대에 또 당당하게 지금 노크를 했잖아요. 그리고 석현준 선수는
뭐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여태까지 많은 클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클럽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웬만한 또 우리 한국 선수로서는 하기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매 순간순간이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윤일록 선수와 석현준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동원 선수 오랜 부상에서 복귀해서 벤치로 돌아왔는데요. 네, 앞으로 출전 기회 얻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선수가 있죠. 네. 이성호 선수. 네, 이승우 선수가 스포티비에서도 계속 이승우 선수 팀을 중계를 하지만 사실 모습 보기가 계속 쉽지 어렵잖아요. 않아요. 뭔가 이승우 선수도 이승우 선수뿐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에이전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단안을 내려야 될 시기가 점점 오히려 조금 지나고도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지금 정도 이제 연령에서는 정말 커리어의 이제 심각한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를 빨리 끝내는 게 이승우 선수 어떤 리그가 됐든지 간에 아까 석현준 선수 얘기도 하고 정우영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선수가 이렇게 그라운드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승우 선수와 이승우 선수의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이쪽에서는 지금 진짜 이제 심각해진 상황이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좀 힘든 선수들은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의 응원을 받아서 정말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 지금 정리를 하니까 이걸 지금 봤어요. 이거 지금 보셨어요? 이거 지금 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바로 제가 없으니까 이게 395회 되는군요. 승부 예측 결과를 보셨어요, 한 의원님이. 정승주 아나운서 올킬. 아니 이렇게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박찬하 의원이 레스터시티 첼시 무승부되고 방송국에서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그거 하나 맞추고 맞췄네. 다 틀렸어요. 찬하야, 내가 너보다 하나 더 맞았다. 두 개 맞추셨고 레스터 첼시 틀렸는데. 다 그런 거죠. 네. 정승주가 올킬했습니다. 이거 뭐 쉽더라고요. 오늘은 승배추 빨리 해야겠죠. 시간이 빨리. 많이 나서. 네, 빨리.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헤타페 대 발렌시아 경기. 무승부. 네. 빨리 어떻게 합시다. 자. 저도 무승부. 무승부? 예. 이거는 두 팀 전력을 고려할 때 승부 가리기 쉽지 네. 않아요. 무승부. 전 헤타페 갈게요. 예, 좋아요. 왜냐면 지금 헤타페는 연승가도고 발렌시아도 헤타페 2연승이었지만 연승. 네, 그렇죠. 데이비드son 들어와서 구강컵에서 패를 했단 말이에요. 공격 보강도 조금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헬멧 마타도 있지만. 연승한 팀이 연승가도를 좀 달리지 않을까. 자,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두 번째 저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네. 두 분 원정수 똑같이 가시면은 도르트문트. 별론데. 자, 레버쿠젠 수비력이 지금 홀란드 가세한 도르트문트 공격력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폴란드는 앞으로 당분간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도 도르트문트. 네. 뭐 홀란드 얘기하면 원정수. 끝 아닙니까? 솔직히. 아, 팀 좋아졌어. 도르트문트 무서워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바이에른 뮌헨.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뭔데? 나겔스만 감독 라이프치 선수들 요즘에 조금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지치는 느낌도 있는 느낌. 나도 바이에른입니다. 똑같아요. 어떡하지? 바이에른 뮌헨. 아니 근데 라이프치히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도르트문트가 3위 승점 2점 차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알아요, 알아요. 우승 노리고 있죠. 라이프치. 알아요, 다. 당연히. 아, 정말 이렇게 몰아치시지만 전 무승부 할래요. 뭐 일리가 없는 건 네. 아니죠. 네. 무승부 확률 꽤 많아요. 네. 과연 이 결과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누가 올킬할지도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올킬 되길 기원하면서 오. 저희는 빨리 올킬 돼야죠. 좋은 표현이네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